자, 이번에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61쪽 유전자 치료. 그때 저번 시간에 그 교실에서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 봤었고, 대충은 이제 보셨어요, 그렇죠?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이후 유전병 치료에 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유전자 치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자, 유전자 치료의 의미와 현황. 자, 유전자 치료란 게 뭐냐? 그것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하여 이상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이상 유전자를 바꾸어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세포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이제 그런 어떤 뭐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게 잘 걸리는 그런 세포야, 그런 유전자야. 그런 걸 갖다가 교체해서 아주 튼튼한 그런 그 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아주. 그래서 근데 이제 유전자 치료의 종류, 유전자 치료에는요, 체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체세포 치료와 수정란이나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식세포 치료가 있다. 두 종류가 있네. 별표가 있으니까 보자. 먼저 이제 체세포 치료라는 건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와, 신기하다. 바이러스로 유전자를 운반해서 걔네가 치료를 한다. 생식세포 치료는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정자, 난자, 수정란 이런 곳에 이제 유전 물질을 삽입한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자. 체세포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주입된 유전자가 주로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딱 그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향력이 그 밖으로 나가진 않죠. 반면에 생식세포 치료의 경우에는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된 유전적 정보가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그 이세를 낳았는데 또 이제 변형된 그 어떤 유전적 정보로 나게 되고 그 후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세대와 인간의 유전자 풀 전체 유전자의 어떤 그런 그 가지수 뭐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가? 생식세포 치료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그 생명윤리법에서도 봤잖아요. 생식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 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반면 생식세포 치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금지한다라는 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누군가가 만약에 했어, 금지하였지만 누군가가 했어. 그리고 생식세포 치료를 했고 그 변형된 어떤 유전자가 계속해서 그 후손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인간이 나오는 건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생식세포 치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하자. 자, 생식세포 치료에 대한 논쟁. 자, 생식세포 치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생식세포 치료를 통해 후세대가 가지게 될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앨 수 있고, 난자의 세포질 유전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하자라는 입장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야, 지금 유전자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개량하게 되면 후세대가 가지게 될 유전적 질병을 고통 없이 없앨 수 있어. 인류의 어떤 유전적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병을 없앨 수 있어. 유용한 점이 많다. 그죠? 이런 주장이죠. 반면에 자,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생식세포 치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식세포 치료로 인해 문제가 생긴 유전자가 유전될 경우 후세대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고, 그죠?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잘 못 될 경우에는 그 고통이 계속돼. 그러니까 한 다음 때, 다다음 때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가 갑자기 한 3세대, 4세대, 5세대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또 어떡할 건데. 한 세대 넘어가는데 한 30년 걸리는데 한 60년, 90년 한 100년 뒤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치료가 일반화될 경우에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 좋다고 생각되는 유전자,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지, 그지? 우리 이전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당시의 의료 기술에서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없어도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그거 다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려된다. 또한 생식세포 치료는 후세대를 유전적으로 개량하려는 욕망과 결합하여 새로운 우생학적 시도로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우생학이라는 말, 윤리학에서는 이 우생학이라는 말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생학, 그러니까 우월한 생명체를 만드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우생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나세요? 자, 여기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얘기였는데 거기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디 있냐, 우생학.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우생학. 그럴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한다 라는 거죠. 알겠지만 이 우생학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우생학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생학이라는 말은 이제 영국의 1883년에 이 골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희한하게도 이 다윈의 어떤 그 배다른 사촌형이래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이제 우생학이라는 건 이제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건데, 이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독일의 나치가 이 우생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대학살을 하게 되잖아요. 우생학이 사회로부터 결정적으로 퇴출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때문이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은 대중에게나 우생학자들에게나 공포 그 자체였고, 이는 우생학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제 인간을 유전적 차이에 따라 사회화하려는 시도는 거부되었고,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6. 예, 이런 내용이죠. 다음 쪽에 이제 이 우생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유전 형질 개량에 관한 논쟁. 자, 그렇다면 유전자 치료 기술을 치료가 아닌 미래 세대의 유전 형질 개량을 위해 이용해도 좋을까? 자,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우생학인데, 자, 적극적 우생학을 찬성하는 입장. 자,
자, 적극적 우생학 뭐 별표가 있네. 뭐라고 돼 있을까? 적극적 우생학, 원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유전적 처치를 하는 것이 적극적 우생학의 측면이라면, 유전자 치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전자 처치를 하는 것은 소극적 우생학의 측면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유전 형질을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유전적 처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우생학이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머리가 좋은 유전자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심어 놓는다든지 하는 거. 자, 과거에는 사회나 국가에 의해 강요되었다면, 아까 뭐 나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떤 국가에서 야 이런 어떤 그 유전 형질을 우리가 없애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였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다. 아니, 국가에서 그런 걸 하지 말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자손들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좋게 개량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와 자율적 선택에 의한 유전적 개량은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식적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이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꼭 자연적인 것뿐 아니라 그런 범위를 넓혀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전적 개량을 통해 개인의 만족이 생길 것이고 사회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우생학을 찬성하는 입장. 자,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입장은요. 자, 적극적 우생학을 반대하는 입장. 적극적 우생학은 좋은 형질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넣어주는 것, 나쁜 형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좋은 형질을 넣어주는 것,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에 의해 유전 형질 개량이 결정된다. 그거는 그렇게 그 형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너희들 얘기지. 나중에는 어떤 큰 키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더 부담되잖아. 자그만 키라는 게 더 좋게 되는 세대가 생길 수 있어. 그럼 미래 세대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결정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기획되어 태어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제약할 수 있다. 어떤 결정적인 조건을 미리 이제 그 전 세대가 결정 지어 놓고, 그럼 미래 세대는 그 결정 지어진 데다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삶이 제약된다. 그리고 경제적 차이에 따른 계층 간 유전적 격차와 이로 인한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갖다 개량하게 한다면 누가 할 건데? 돈이 들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개량된 비싼 유전자를 갖다가 심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차이에 따른 2세, 3세가 어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유전적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야. 너희 집안의 그 혈통의 문제야. 뭐 이렇게 돈 좀 써갖고 좀 좋은 유전자로 좀 개량해봐. 뭐 이런 게. 사회에서도 그죠? 국가적으로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달라질 수 있고, 그죠? 여러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때 잠깐만 볼게요. 여기와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에 관한 대응 방법.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라는 책에서 한 얘기네요. 하버마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론 그거 배울 때 윤리, 이 담론 윤리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성, 합의, 뭐 의사소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
인간의 생명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태어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야 성장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부합하는가? 자, 어느 날 자신의 체세포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배양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전망을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인간의 배아를 의학적 연구를 위해 생산하고 사용할수록 출생 이전의 인간 생명에 대한 문화적 시각도 변화한다. 그 결과 비용과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한계선에 대한 도덕적 감각이 무뎌진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자아도취적 집착 때문에 규범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토대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가? 무슨 얘기야?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생각 안 하고 읽었네.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뭔가 인간의 삶이 결정되는 것, 그런 걸 상정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뭐 인간의 생명이 유전적 조건을 만족해야 태어나게 하고, 야 너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성장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혹은 이제 등급을 매겨, 이런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체세포를 통해서 그걸 배양해서 장기 이식하는 것, 그것도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항상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나 이전에는 이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이제는 다 비용과 효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도덕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유전적 개량이나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 파괴가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하고 존엄한 생명을 비용과 효용의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기반이 되는 자연적 탄생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요 앞쪽에 유전자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우리의 삶이 유전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가? 자, 그러니까 유전자, 야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거는 나의 유전자 때문이야. 그러면은 좀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건 내 유전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럼 공부 잘할 놈은 공부 잘하게 되어 있고 공부 못할 놈은 공부 못하게 되어 있네? 수업도 들을 필요 없네? 교육도 할 필요 없네? 학교도 필요 없네? 모든 건 다 정해져 있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결정론인데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건 유전자에서 결정되었다. 정말 그런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물자 공급 통로를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했던 대다수 네덜란드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었고 임신 중인 산모들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저체중의 아이를 낳았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비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이 시기에 태아 상태에 있지 않았던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높았다. 자,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태아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받은 영양분 중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몸의 습관이 출생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비만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환경, 어떤 전쟁 중이라는 환경 때문에 영양 공급을 못 받았어.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서 비만으로 나타났다.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유전자가 다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크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그래요. 환경을 또 이제 점점 강조하다 보면 환경 결정론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은 유전자든 환경이든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가? 우리의 노력은 뭐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죠? 자, 이상에서 논의된 인간 배아 복제, 인간 개체 복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과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 및 적용 과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그 대상이 주로 배아이거나 미래 세대이므로 생명과학 기술과 관련된 현재 우리의 결정은 그들의 삶과 삶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대상은 이런 어떤 그 대상의 적용은 미래 세대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현 세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학 기술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뻔한 말이죠. 뻔한 말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윤리,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동물 실험에 대한 그리고 동물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